자, 마음의 법칙. 마음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우주의 법칙과 맞물려서 마음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김없이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이란 가지를 선생님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쭉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제의 법칙. 내가 통제하는 힘이 커질수록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와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통제하는 힘이 커질수록 나의 통제력이 커질수록 통제력은 어디서 놀까요? 통제력은 바로 이제 책임을 지는 자세에서 나오죠. 책임하고 통제력은 같은 한 묶음이거든요, 선생님. 책임이 영어로 뭐예요, 선생님? responsibility.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임이죠. 뭐 영어식으로 풀이한다면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또는 현재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나는 항상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만큼 통제력이 커지는구나. 통제력이 커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유롭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는 이야기고 행복과 건강과 뭐 부와 성공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해되세요? 네. 그럼 통제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즉 이유 변명을 된다는 이야기지. 이유 변명 왜 다른 말로 막 원망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자기를 희생자로 보는 거죠. 희생자. 즉 사건의 노예가 되고 경험의 노예가 되고 상황의 노예가 되고 만남의 대상의 노예가 되어서 휘둘림의 인생을 사는 거죠.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 사건에 구속되어 있고 과거 경험에 구속되어 있고 어떤 과거 상황에 구속되어 있고 현재 만남의 대상에 구속되어서 그들이 힘든 상황을 만들어 힘든 사건을 만들어서 그럼 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난 인정하고 칭찬해. 네. 그럼 나는 기분이 좋고 또 자부심이 올라가겠죠.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나는 계속 영향을 받아. 네.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는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옛날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웃을 장면도 아닌데 PD들이 지금 웃으면은 막 웃잖아요. 네. 어떤 장면 보면 그러면 청중들 시청자들도 나도 모르게 막 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웃으라고 하면 누구나 웃어야 되고 웃으면 오해가 된 거 아니야.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인상을 찌푸려.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화를 내야 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분 좋아해야 돼. 이렇게 계속 상황, 사건, 경험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을 해버린다면 쉽게 말하면 코미디 프로에서 웃으라 하니까 웃는 그 사람들처럼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죠. 사건의 노예, 경험의 노예, 상황의 노예, 만남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닐까. 요즘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통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노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된다는 거죠. 구속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속이 되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릴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스트레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의 끝은 뭐냐? 자,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암에 걸리거나 또 가식 폭식을 해서 대사 증후군으로 가거나 혈액순환 순환이 안 되어서 뇌졸중, 뇌출혈 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경험.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흘러가 물러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었다. 오전에 우리 배웠죠.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미래의 삶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과거의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과거에 일어난 시련, 고난이나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미래를 위한 큰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여기 이용하는 거죠. 자원으로 여기 이용하는 거죠.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오히려 여기 이용해서 미래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한 더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얼굴에 인상 쓰면 안 되고 주름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긍정적인 관점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겨울을 여름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세상 시스템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술집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정치인들 욕하고 뭐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보스들 상사들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상황의 노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자, 그래서 상황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어. 우리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한테 힘을 빼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독가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또 이를 갈고 막 복수에 칼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돈 빌려서 안 갚는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비난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야 돼요. 기분이 안 좋아야 돼요.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악역을 맡은 영혼의 조력자이다. 이 세상에는 어떤 악인도 없고 어떤 피해자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자기를 피해자로 몰아갈 뿐이죠.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어차피 나는 피해를 봤어. 피해자로서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남의 대상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지 안 좋은 사람을 만날지 그저 그런 사람을 만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결혼을 잘못하려고 결혼합니까? 누가 이혼을 결심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안 맞을 뿐이고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만났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를 갈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은 누구 손해죠? 내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경험이나 그 만남의 대상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반응을 긍정적으로 선택하느냐 부정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이 반응의 선택이 바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전부 누구 때문에 자기를 피해자로 몰아붙여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술주정을 많이 부려서 저는 소심해요, 대인 공포증이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평탄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소심해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저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기 때문에 저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뭐뭐 때문에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발전되려면은 뭐뭐 때문에 사고를 없애야 돼. 뭐뭐 때문에 사고를 하는 순간 우리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준 그 덕분에 나다운 삶을, 정체성이 맞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자주 많이 했던 그 덕분에 나는 결혼을 하면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릴 때 만약에 가난했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 덕분에 나는 끈기와 성실함을 배웠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릴 때부터 훈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때문에를 덕분에를 바꾸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자, 그래서 통제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하는 거죠. 뭐뭐 덕분에.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배울 수 있거든요. 가난을 통해서 부를 배울 수 있고, 인간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평화로움을 배울 수 있고, 이별을 통해서 만남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고, 우리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라는 것은 그 불행 반대에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질병 반대에 건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와 헤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참 말로 들으면 참 쉬운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의식이 200 이하이고, 자, 자존감이 낮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세상 79%는 의식이 200 이하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왜 부정적이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런 지지의 환경을 만나야 돼. 지지. 헬렌 켈러가 앤 슬리반 선생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앤 슬리반과 같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른바 제가 이야기하기를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더 사랑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해소를 해야 돼. 해소. 과거에 응어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다 응어리가 돼요. 응어리.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노래 부르고 싶은데 노래 부르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슬픈데 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어릴 때 막 충동이 있잖아요. 충동을 충분히 그 해소하지 못하고 이게 억눌려지면은 억압이 되는 건데, 억압은 응어리가 되고, 응어리는 한이 되고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 표현하지 못한 그 응어리들이 내 내면에 그대로 억압이 되어서 화병이 되는데, 어떤 것은 우울증이 되고, 어떤 것은 불안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어떤 것은 또 뭐 대인공포증, 또 우리
뭐 신체적으로 보면은 뭐 과식, 폭식, 비만, 대사증후군, 또 암, 당뇨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해소되지 못하는 건 다 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병이 된다. 옛날에 보면은 장희빈이가 있고 인현왕후가 있었잖아요. 장희빈은 자기를 표현했잖아요. 사랑도 표현하고 질투, 시기도 표현했잖아요. 숙종임금한테 손자국도 내고 나중에 물론 사약 먹고 죽었지만 인현왕후는 표현을 못했잖아요. 왜? 현모양처거든. 억압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게 다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현모양처형의 얌전하고 착한 사람보다는 겉으로 볼 때는 좀 싸가지 없고 자기를 막 표현하는 사람이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싸가지 없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그 지지의 환경 속에서 나의 힘든 이야기도 하고 또 아픔도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노력들이 참 중요하다. 그 소리도 지르고 거기에 울고 웃고 감정도 표현하고. 우리 그 어르신들의 그 질병의 제 1순위가 뭐냐면요, 담배를 많이 피는 것도 아니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워서 죽을 것 같죠. 가장 1순위 질병의 원인은 고독사라는 겁니다. 즉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것이 바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표현하지 못한 거는 다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표현해야 된다. 계속 말해야 된다. 나는 문제 없어요가 아니라 난 이것도 문제, 이것도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표현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 NLP는 체면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의 힘이 나와. 그래서 모든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상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통제감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지감을 충분히 느껴라. 지지감 속에서 충분히 해소를 해라. 해소감을 키워라. 해소감이 충분히 키워지면 바로 지지감이 커지게 된다. 참 통제감이 커지게 된다. 통제의 법칙이 참 많죠. 이 통제의 법칙만 잘 이해를 해도 인생이 편안해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법칙을 보면요. 두 번째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자, 팥 심는데 팥 나고 콩 심는데 콩 난다 이런 이야기 있죠.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은 자, 과거 뭐 1년, 2년, 아니 10년 전에 성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몸에 병이 들거나 뭐 어떤 인생의 실패를 했다면은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면은 지금 당장 긍정적인 씨앗을 뿌려야 되고 성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세상에 가장 큰 정신질환자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 가장 큰 정신질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치료. 어떤 치료를 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 현재의 문제에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 원인에 대한 치료 작업을 하면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어. 발표 불안증의 원인은 되게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 어릴 때 부모가 엄하시거나 또는 학교 생활에서 이런저런 창피한 경험을 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경험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해요. 그럼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답답한 인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치료는 하지 않고 스피치 학원에서 그냥 스피치 훈련만 칩다 하는 거예요.
스피치 훈련만 열심히 하면은 발표 불안정이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학원 다닐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안 다니면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울증도 같은 원리 아닐까요?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호르몬의 문제라고. 근데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보면 우울증은 의외로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버림받은 느낌이라든지 애정 결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사랑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이후에 이제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이혼을 했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렸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약이 아니라 그런 상실감이나 헤어짐이나 버림받은 그 사건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우울증도 그렇고요. 어, 불면증도 같은 원리거든. 불면증. 불면증도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 그냥 불면증이 생기는 게 아니야.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이별을 했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면서 계속 그 사건에 대한 집착적인 마음이 밤에 계속 내 머리를 지배해. 이 스트레스성으로. 그러면 그 집착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만성이 되는 거죠. 막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면이 되기도 해. 자, 최근에 제가 치료한 분인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장례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데 내 옆에 어떤 50대 젊은 여자 귀신이 누워 있는 꿈을 꿈과 같은 어떤 그런 비몽사몽간에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날부터 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남편이 장례식에 가서 어떤 영혼을 몸에 담아서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거든. 그 영혼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거 불면증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비기를 치료해야 돼? 비기 치료해야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그 영혼의 에너지를 밖으로 내 보냄으로써 불면증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인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인의 작업을 하지 않고 현대의학은 거의 약을 먹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병원 의사들을 위한 의학이죠. 정말 환자들 위한 의학이 아니지. 어쨌든 그분은 비기 치료를 하고 이제 저한테 체면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지금은 이제 잠을 잘 주무십니다. 네, 완전히 잘 주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 결과 작업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전생을 보는 것도 같은 원리로 봐야 됩니다, 선생님. 어, 자, 지금 현생에 이유 없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유 없이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이 안 풀리거나 보면 전생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 퇴행을 해서 전생에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원인에 대한 작업은 하지 않고 전부 결과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필름이 원인이고 스크린이 결과라면 스크린을 바꾸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자, 필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 필름이 꼬여가지고 스크린이 막 찌그러진 화면이 나와. 그럼 이 찌그러진 화면을 바로 잡으려면은 필름을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필름을 갈아 끼지 않고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스크린을 바꾸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쨌든 이제 인과관계는 그런 거고요. 인과의 법칙 이해가 됐고 3번의 신념의 법칙을 이해를 해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굳게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굳게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걸 믿어도 긍정적인 것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부정적인 것을 강하게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긍정적인 신념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긍정적인 신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양을 했겠죠. 자, 입양을 했는데 이제 이 어머니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 난 이의 어머니고 엄마니까 난 당연히 젖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되고 당연히 젖이 나와야 돼. 이런 강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아기한테 충분히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이상의 젖이 노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 검증된 이야기예요. 강하게 믿으니까 젖이 노는 거죠. 또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 젖이 노더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신체도 강하게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 나폴레옹 힐의 그 저기 책을 보면은 겨드랑이로 볼 수 있는 그 장님 겨드랑이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청각이 완전히 이제 마비된 상태에서도 이제 마음의 힘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을 갖는 이런 경우도 놉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연구예요. 학습 연구. 자, IQ가 똑같은 집단을 A 집단, B 집단을 나눈 겁니다. A 집단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IQ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다음 B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안 좋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차피 공부를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실력 없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A, B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A팀은 거의 우등생이에요. B팀은 좀 낙제생이라는 얘기죠. 학습에도 이제 이런 차이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지. 자, 이게 이해되세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선생님. 로저 베니스트. 자, 로저 베니스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거리 육상 선수 출신인데요. 자, 로저 베니스트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하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죠. 1마일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1600m. 1600m를 4분 이내에 주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뛰어보니까 7분 정도는 주파하겠다, 7분. 제가 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육상 선수들도 4분 이내에 그 1600m를 뛴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근데 로저 베니스트는 이런 생각했죠. 왜 4분 이내에 주파하지 못하지? 한번 내가 도전해보죠. 그래서 실제로 3분 57초 얼마 만에 이 사람이 주파를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해에 200명 이상 육상 선수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주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온도가 달라졌을까요? 지구 중력이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죠? 그렇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로저 베니스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음은 이렇게 어떤 올림픽 대회, 육상 대회에 신기록을 낳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 반대도 가능해요, 선생님. 지금 이제 긍정적인 믿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의 경우 이런 실험을 해봐서 이제 프랑스에서 실험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길로틴 단두대라는 게 있어요. 사형수로 목을 잘라 죽이는 단두대인데 어차피 죽을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단두대를 설치했는데 목 위까지 칼이 내려오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끔 장치를 하고 칼이 목 위에 떨어질 그 시점에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목 위에 붓는 식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형수가 어떻게 될까? 살아날까 죽을까? 그래서 사형 집회가 이제 단두대가 쫙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목이 안 잘렸어요. 그 사형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어요. 왜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확실했거든. 죽을 거라 확실해버리니까 목이 안 잘린데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실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구소련의 이제 어떤 예인데요.
우소련의 이제 그 어선의 어떤 선원이 고기가 들어가는 그 냉동고 속에 갇힌 거예요. 냉동고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나 봐요. 냉동고 속에 갇혔는데 이분 이제 야, 나 냉동고에 갇혔어. 난 죽었어. 지금 영하 20도고 30도고 40도고 아우 심장이 얼어붙고 있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죽어 있네. 문제는 그 냉동고는 3일 이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난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죽었어. 죽었다라는 그 강한 믿음 신념을 가졌던 거죠. 정말 죽어버린 거야. 하하.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실험도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제한적 신념들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신념은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끌게 되고요. 긍정적인 신념은 이렇게 신기록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될 신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첫 번째 신념이 뭐냐면은 무력감이라는 거죠. 무력감. 남들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남들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남들은 강의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강의를 못해. 남들은 치료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치료를 못해. 마치 독수리가 낙장 속에 먹이를 먹고 자라다가 어미 독수리가 되었지만 나는 날 수 없어. 이가 똑같죠. 자, 이 무력감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바꿔야죠. NLP가 바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무가치감이라는 거죠. 무가치감. 나 같은 게 뭐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어차피 안 돼.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것은 불필요한 인간이야.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 같은 건 아니야 라는 거. 이 무가치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존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가능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런 느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망감이라는 거죠. 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끝나버렸어. 모든 게 끝나버렸어라는 느낌. 이게 절망감이에요. 이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꿔줘야 돼. 왜? 희망은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없어요.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어떤 딸이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딸이. 이 딸은 그 사막에 근무를 하는 남편을 따라서 사막으로 이제 근무를 하러 갔는데 사막에 가보니까 보이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 가보니까. 오로지 사막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삭막했겠어. 엄마 여기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어요.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감옥의 벽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감옥 밖에 창문을 지나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단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 한 사람은 벽을 바라보았고 하나는 창문 밖에 별을 바라보았다. 이걸 답을 보냈어요. 근데 이 딸이 엄청 센스가 있어서 이제 그 엄마의 뜻을 알아차렸겠죠.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사막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완전 이 사람은 그 사막에 식물이 있잖아요. 사막에 나는 이 식물 연구가 돼 있었어요. 사막 속에 모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사막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바라봤겠죠. 사막의 모든 식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백과사전처럼 정리를 해서 놓은 거예요. 그 책을 편찬했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감옥의 벽을 바라보느냐,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냐, 또 사막 속의 모래를 바라보느냐,
그 모래 속에 자라고 있는 식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느냐 희망을 바라보느냐 다르다.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은 없다는 거죠. 그 1940년대 죽음의 수용소에 해당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조차도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단에 식물을 보니까 꽃이 필 것 같은 것은 식물이 있잖아요. 나는 이 식물이 꽃이 필 때까지 난 죽지 않을 거야. 내일 반드시 살아서 이 식물이 꽃을 피우고 난 보고야 말 거야.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 살아남더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베토벤의 뭐 어떤 국민교향곡 이런 걸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난 반드시 살아나가서 베토벤의 국민교향곡을 난 듣고야 말겠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이야기죠. 자, 뭘 바라보느냐. 그래서 절망감을 이제 희망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뭐 절망 속에서 인생의 피해자로 해서 다 모든 걸 자포자기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무력감이라든지 무가치감이라든지 절망감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기대의 법칙. 기대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암시의 법칙, 자기 확언의 법칙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체면할 때 자기 확언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난 잘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운명이야. 난 성공할 수밖에 없어. 자기를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해봐도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부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도 계속 제가 받침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받침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돼요. 나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있다. 나는 치유와 변화의 신이다. 나는 NLP 최면 치료의 신적인 존재이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인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난 치유의 신이다. NLP 최면 치료의 신적인 존재이다. 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삶을 건강과 행복과 부와 성공으로 송두리째 변화를 시키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이제 어떤 기대, 긍정적인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지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부정적인 기대를 하잖아요.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난 강의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NLP 체면 좋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배워서 과연 가능할까? 전부 이런 어떤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은 뭘 만들까요, 선생님? 의심은 두려움을 만들죠. 두려움은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신념의 법칙에도 봤지만 강한 확신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려야 돼요. 기정사실화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 내가 이걸 잘하지 못하면 누가 잘해? 난 여기에 신적인 존재야. 신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이 치유 변화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지? 아무래도 내가 최고인데. 자기 당착에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를 믿으라는 거죠. 믿고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이후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미래로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확언이 중요해. 자기 확언. 지난주 했던. 그래서 자기 확언, 자기 암시되는 대로 그냥 인생은 펼쳐지는 겁니다. 즉 말하는 대로 펼쳐지는데 기정사실화된 모든 게 이루어진 기정사실화된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뭐이다. 1인칭 현재의 긍정문도 같은 형태가 되겠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감사. 어우,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부와 성공을 보장받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치료의 신으로서 NLP 체면 치료의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표현. 그러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긍정이 기대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다 이루어지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의심의 말을 하면 의심의 말이 씨가 되어서 의심은 의심하는 대로 또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했던 사람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원하는 것이 한치라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100%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할 줄은 몰라. 성공 외에 다른 건 생각 안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 사실이니까. 자, 만약에 중간에 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어차피 이런 과정을 통해 또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는 거니까. 겪어야 될 과정을 겪는 거니까 그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는 좌절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런 사고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그래서 기대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확신에 찬 기대를 해야 된다. 긍정의 기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긍정의 기대를 할 때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기대는 더 중요해요. 어릴 때 부모가 기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생각해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니? 그럼 자식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야,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나는 어차피 문제 있는 자식이구나. 우리 부모도 날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난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항상 이렇게 믿어주는 거죠.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에 내놓더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놈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내놓더라도 반드시 살아 돌아올 놈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좌절할 줄 몰랐다니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도전했고요. 스스로 또 해결을 했고. 저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힘이 생겨.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구나. 그렇다는 거죠. 그건 저희 어머니가 선물해 준 어떤 기대의 힘이죠. 또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보면 우리 동문이가 총자다. 총자라는 건 뭐예요? 총명스러운 아들이다. 우리 동문이가 총자다. 네가 총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너 세이들이, 그러니까 경상도 세이는 형이잖아요. 너 형들이 못 이룬 것을 너는 이룰 기다. 뭐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가 총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생겼겠어요. 자존감이 확 커졌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잘 되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죠. 그렇게 믿고 이제 생각하는 힘이 바로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5번에 보면 집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은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집중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신경 쓰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 어디에 신경을 쓸 것인가? 좋은 곳에 신경을 쓸 것인가?
안 좋은 곳에 신경을 쓸 것인가? 자, 오늘 이제 NLP 소개를 하면서 문제 중심과 원하는 중심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문제에 신경을 쓸 것인가?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인가? 문제에 신경을 쓰면 문제가 커지고요.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 원하는 게 커져. 많은 분들은 근데 문제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문제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뭘 없애고, 뭘 극복하고, 뭘 회피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뭘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꿈과 목표에 집중을 하고, 의미 있는 비전에 집중을 해. 그럼 이루는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루는 인생을 살겠죠. 그렇게 본다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뭔가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제발 저주를 내려다 주십시오. 근심 걱정은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끔찍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떤 꿈과 목표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이제 이걸 찾아보시면 돼. 선생님 어느 쪽이 많죠? 보통은 다 근심 걱정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심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미국에 어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고개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00m 높이에 엄청난 높이에 그 줄을 타다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머리가 반쪽으로 갈라지면서 끔찍하게 죽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근데 그날부터 줄 타는 게 두려웠어요. 조심해서 타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 오늘도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줄을 타더란 이야기죠. 떨어지지 말아야지를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27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실제처럼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죽었어.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지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떨어지더란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신경 쓰지 봐봐요. 아, 카드빚을 갚아야지. 카드빚. 전세방에서 벗어나야지. 전세방. 도박에서 이뤄진 돈을 빨리 보상받아야지. 돈. 암에서 회복이 되죠. 암이 제발 되면 안 되는데. 살을 빼야지. 살. 다 이게 뭐예요?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불면증은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잠.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잠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용어들을 다 보세요. 이거 다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자면 안 되는데 계속 잠에 신경 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긴장하면 안 되는데 긴장. 발표할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오늘 긴장하지 말아야지. 긴장. 그래서 더 긴장을 하게 되죠. 자,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신경 쓰게 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빚을 갚으려고 하면 계속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선생님은 살을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날씬한 사람이 돼야지. 날씬한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고 꿈을 꿔야 돼요. 그럼 날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발표할 때 강의할 때 실수하면 안 돼. 실수가 아니라 내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이런 주제 강의를 통해 이런 변화를 이렇게 돼. 이런 변화 그러면은 자, 원하는 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장에 5천만 원 정도는 적금을 넣어야지. 5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자, 뭐 NLP 체면 같은 경우는 내가 치료를 못하면 안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의 NLP 체면 치료사가 돼야지. NLP 체면 치료 관련 모든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자격증. 학위 박사학위를 받아야 박사학위. 자, 원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머릿속을 채워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 너무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쉽진 않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 네. 이렇게 에너지 흐름을 원하는 저 방향으로 바뀐 게 200 이상의 의식이에요. 네. 자, 원하는 방향이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중심에 빠져 있는 게 바로 200 이하란 이야기죠. 200 이하는 뭐라고 그랬죠? 죽어도 하늘을 못 가요. 뭐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로지 원하는 쪽에 신경을 쓰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번엔 진동의 법칙입니다. 집중의 법칙과 진동의 법칙이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주파수입니다. 에너지 파동이라는 거죠.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깁니다. 주파수에 다른 말은 에너지 파동이잖아요. 같은 파동은 같은 파동을 끌어당깁니다. 주파수가 다르면은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의 주파수와 비둘기의 주파수는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속도도 높이도 다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의 마음의 주파수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의 주파수는 다르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의 주파수를 가져야 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주파수를 가져야 되고 자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의 주파수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다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주의 법칙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주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주는 양자의 에너지장으로 양자의 에너지 파동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자 하나는 물질의 에너지 파동, 두 번째 정신의 에너지 파동, 세 번째 에너지 즉 영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은 소우주라고 얘기하죠. 의상대사가 티끌 하나에도 우리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음의 에너지 파동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신체 에너지 파동도 연결되어 있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 책상이라든 이 모든 것들은 에너지 파동이에요. 이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에너지 파동과 공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명.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난 죽고 싶어. 살아서 뭐해. 그럼 죽음의 에너지 파동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우주의 에너지 파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신체의 에너지 파동으로 연결돼. 신체도 보면은 깊숙이 들어가면 에너지 파동이거든요. 보세요. 자, 몸, 장기, 세포, 원자, 분자 그 안에 양자의 에너지 파동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보면 의식, 무의식, 초의식 그 안에 보면은 양자의 에너지 파동장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우주와 공명해가지고 난 죽고 싶어 하니까 그게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어서 우리 신체의 파동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신체의 어떤 장기에 세포를 병들게 만들죠. 면역 체계가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 암이 생기거나 문제가 되죠. 자 반대로 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세계 최고의 치유사로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치유, 건강 변화 너무 멋진데? 이 파동이 우주의 파동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에 또 에너지 파동과 연결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의미 있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암에서 회복된 100명의 암 환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도 있었고 체면 치료도 있었고 식이요법도 있었고 뭐 운동요법 뭐 다양한 그 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치료하는 이 치료의 방식은 내한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파동이 어떤 파동일까요? 어떤 생명, 어떤 생존에 대한 파동이 나왔겠죠.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요게 우주의 파동이 연결되면서 자 몸으로 연결되면서 몸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파동은 자 현실을 끌어당겨 현실을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사랑이 넘치는 치유의 환경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대한민국이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치유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게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면서 실제 물질 세계에 어떤 사랑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계속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20년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사랑의 치유사. 자, 지금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이 있던 관계를 통해서 NLP 체면을 실행을 할 때 이 사랑의 치유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걸 20년 전부터 제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모토가 사랑의 치유사예요. 사랑의 치유사. 참만남 심리가죠. NLP 체면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는 틀려. 저는 사랑의 치유 시스템 속에 NLP 체면을 같이 활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저한테 온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선생님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누군가 추천을 해주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산의 김현재 선생님이, 자, 그분이 저한테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소개를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없으면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느낌을 가지고 저한테, 즉 제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파동과 우리 부산에 있는 김현재 선생님의 에너지 파동과 이런 게 우주와 공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 파동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길 거예요. 내 파동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길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혼자의 파동이 아니라 집단의 파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100명, 1000명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집단 에너지가 돼. 집단 에너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을 창출한 게 뭐예요? 촛불 집회잖아요. 촛불 집회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순실을 몰아내고 뭐 어쨌든 그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에너지가 촛불 집회로서 막 모였잖아요. 그 집단 의식이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정치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외에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사건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 집단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 부정적인 집단 의식. 우리나라 내부에 그런 부정적인 집단 의식을 갖고 있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 있느냐면은 집단 의식이 변화해 있고 집단 의식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고 자 주파수를 만들고 그것이 우주와 공명을 해서 실제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사랑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 그럼 사랑의 집단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치유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자, 사랑의 치유의 에너지 파동을 우리가 집단 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런 기본 원리들, NLP 체면의 기본 원리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파급이 돼가지고 야, NLP야말로 체면이야말로 참만남 심리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구나. 요걸 이 나라의 다수의 국민들이 만약에 집단 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바뀌죠. 마치 옛날에 이제 간디가 있잖아요. 영국의 간디가 무폭력주의 운동을 벌이잖아요. 대부분을 이제 감옥에서 이제 보내었지만 이분이 무폭력주의로 인도의 국민들을 통합시킨단 말이에요. 인도의 국민들의 집단 의식을 무폭력주의, 저항주의 이렇게 이제 비폭력으로 이제 이렇게 한 묶어로 묶지.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됐죠? 인도는 현실이 바뀌어 버리죠. 그 힘이 영국을 몰아내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죠. 우리 그 조선 시대에 그 맹량대첩을 이루었던 이순신 장군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13척의 배로 그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본군을 무찔렀을까? 결집됐단 말이에요. 결집. 자, 조선의 수군들이 결집됐다. 수군만 결집된 게 아니라 그 남도의 그 모든 그 조선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결집되면서 집단 의식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외놈들 몰아내야 된다는 그 집단 의식. 근데 일본군 집단 의식이 있었어요? 일본군 집단 의식이 없었어. 그 당시를 본다면 일본군은 이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철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 어떤 마인드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렸잖아요. 당연히 조선이 이기는 거죠. 자, 몰입된 고도로 집중된 그 몰입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선조라든지 정치인들이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당파 싸움으로 막 흩어지잖아.
그죠? 뭐 북인 남인 뭐 이렇게 서인하면서 그죠? 지금 선생님이 뭘 읽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흩어진 힘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집중 몰입된 집단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래. 히틀러 같은 경우는 나쁜 쪽으로 뭐 게르만족의 세계 지배라는 나쁜 쪽으로 독일 민족을 집단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집단 의식이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을 죽게 만들잖아요. 저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죠. 군국주의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애들이 군국주의 군인들끼리 막 집단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난징의 대학살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을 피파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의 집단 의식은 세상을 구원을 하지만 나쁜 쪽의 집단 의식은 세상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진동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진동의 법칙은 다른 말로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집단 의식의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 우리가 이 의식 전문가로서 의식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될까? 이걸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사명감과 그런 어떤 소신, 시대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에 대충 뭐 돈벌이 하는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돈은 뭐 벌리면 얼마든지 많이 벌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개인적인 성공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응의 법칙을 봅니다. 7번에서 상응의 법칙. 상응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를 이룬다. 똑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꼴, 똑같다. 대등한 관계를 이룬다. 상응한다. 마음과 현실은 상응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과 현실은 똑같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 상응의 법칙 또 진동의 법칙이 비슷한데 우리 마음이 영화의 필름이라면은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영화의 필름,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 그럼 현실을 바꾸려면은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마치 스크린을 바꾸려면은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필름은 바꾸지 않고 스크린을 바꾸려고 그러죠. 마음은 바꾸지 않고 현실을 바꾸려고 그러죠.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니까 성공의 현실이 따라오는 거죠. 자기 마음은 바꾸지 않고 내가 인생이 왜 안 풀리지? 성공해야 되는데.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부정적인데 왜 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 자신과 친구가 되고 나 자신과 애인이 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현실적 인간관계를 바꾸려면 나 내면의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돈이 벌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왜 돈이 안 벌리지? 그렇게 보면 내 마음이 빈곤한 거예요. 내 마음이 빈곤한 상태에서 돈이 벌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봐.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 현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만 나의 자원이 아니에요, 선생님. 현실적인 것이 나의 자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도 나의 자산이에요, 선생님. 이게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내가 50억이 부자야.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50억이 부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년 이후에 50억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50억 있기 때문에 자기를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가질 돈이잖아요. 이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내가 적금을 넣어요. 적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월
20만 원, 30만 원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게 한 10년 이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 된다. 5억이 될 걸 알고 미리 적금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후에 5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5억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적금을 20만 원씩 계속 넣으면서 5억을 5년 이후에 벌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빈곤한 마음으로 살면은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이 들게 현재 갖고 있는 것만 나의 자산이 아니다. 미래에 가질 것도 나의 자산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미래에 가질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부자의 마음을 갖는 게 유리하냐? 미래에 가질 거 아직은 안 가졌으니까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빈곤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유리하냐? 어느 쪽이에요? 미래 거를 생각하고. 자, 미래에 이룰 걸 미리 이루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기정사실화된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100% 확신과 믿음과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정주영 회장을 볼게요. 그 정주영 회장은 현대조선소를 설립할 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독일에 갔어. 독일에 가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지폐 있잖아요. 네. 지폐를 보여줬어. 500년 전에 우리 충무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거북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500년 전에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만드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데 왜 배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나한테 얼마를 빌려준다면 나는 몇 년 이내에 내가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내가 모든 돈을 갚겠다. 요 이야기란 거예요. 한 번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뭘 믿었죠? 한 번도 없는 상태를 믿었던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웠어, 배를 만들었어, 돈을 갚고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현대 조선소로 인해서 그 어떤 조선 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꿈꿨던 거잖아요. 그런 걸 믿었던 거잖아요. 그 100% 믿음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차관을 얻어왔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된 믿음입니다. 기정사실화된 믿음과 느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자, 100%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현실은 동일하다. 상응의 법칙.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상대성의 법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비교 대상이 없으면 선생님, 비교 대상이 없으면 어떤 개념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어떤 개념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위를 느낀다라는 것은 따뜻함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를테면 겨울에 우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을 트니까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원래 그 물은 따뜻한 물이 아니죠. 근데 왜 따뜻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바깥의 온도에 비해서 이 물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 반대로 이제 여름에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 그 어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샘물이 나와. 그 샘물을 마시니까 너무 차갑게 시원하게 느껴져요. 원래 그 물의 온도는 겨울이나 여름에 똑같았어. 근데 여름에 그 바깥 온도에 비해서 물은 시원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 TV에 나오는 여러 연예인들을 보는 거죠. 야, 쟤들은 왜 코가 어떡해? 너무 예쁘게 생겼어.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과 자기 비교하면서 성형수술하니까 또 그래도 좀 부족해. 턱을 깎아야 되겠네. 턱을 깎고 코를 높여야 되겠네. 코를 높이고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2주 전에 성형외과 의사가 왔거든.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렸는데 어쨌든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이에요, 선생님. 실제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 한국인만큼 예쁜 여자들이 없어요.
외국 여자들은 막 얼굴도 못생기고 옆으로 밑으로 이게 똑같아.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보세요. 얼마나 날씬하고 얼굴 예쁘고 거의 연예인 수준이잖아요. 제가 볼 때 예쁘지 않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근데 문제는 그 여자들 내면을 들여다 보면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예쁜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보다 더 예쁜 연예인이나 탤런트와 자기를 비교하거든. 상대적으로 예쁨에도 불구하고 그 나보다 예쁜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예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는 옷도 내가 볼 때 너무나 참 세련되고 멋있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또 누구랑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비교 대상에 의해서 자기를 계속 불행하게 만들게 되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비교 대상을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나는 저기 히틀러에 비해서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에 비해서는 저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테레사 수녀님에 비해서 저는 좀 악해. 히틀러에 비해서는 저는 착해. 비교 대상에 따라서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자, 불을 볼게요.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면서 매월 1억 이상 임대료를 받아먹는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 1년 연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자,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대상을 유리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우리 선생님은 뭐 잘 하시겠지만은, 자, 많은 분들이 비교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야, 저 친구들은 다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요, 뭐 결혼도 잘해가지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근데 저는 너무 불행해요. 뭐 이런 식이지. 저 친구 남편들은 너무너무 잘해주고, 근데 저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주죠. 계속 자기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한테 비교 대상을 바꿔주는 거죠. 자, 우울증에 빠졌어. 자, 외로움에 빠졌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선생님, 저기 한 2km 가면 인천중앙병원 있거든요. 자, 중앙병원에 가면요. 휠체어를 타는 환자들이 다 있는데, 산재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는 분도 많아요.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은 쉽게 말하면 일을 못 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혼자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선생님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스스로 오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뭐 자기 일이 안 된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하고 막 선생님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 새벽 4시에 가보면요. 새벽 4시에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새벽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 생선이라든지 막 힘든 짐을 나르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과 돈을 뭐 하루에 몇만 원밖에 못 버는 분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선생님은 8시 이후에 출근해가지고 그래도 연봉이 7, 8천도 되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 이제 밥을 뭐 끓여야 될 고민하는 분들 저기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 쪽에 가면요 지금도 줄을 서서 국밥을 먹는 데가 있는데요. 국밥 한 그릇에 1,500원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 국밥을 먹기 위해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막 100m 줄을 서 있어요. 1,500원짜리 국밥을 사 먹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도 그 국밥을 한번 사 드셔보셔야 돼요. 국밥을 먹으면서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그 심정을 모른다고. 선생님도 그런 경험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사람보다 불행한 쪽에
힘든 쪽에 비교 대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죠. 자, 그런 게 참 중요하다. 9번은 이제 리듬의 법칙이라는 거죠. 리듬의 법칙. 모든 것은 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썰물과 밀물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오르고 내림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충분히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잖아요. 또 충분히 내려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영원히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영원히 내려가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구나. 성장기구나. 이제 충분히 올라갔구나. 성숙기네. 이제는 잠시 후에 내려가겠네. 쇠퇴기가 되겠네. 이제 충분히 내려왔네. 침체기네. 침체기가 충분히 이어지면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장기가 되겠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우리가 계절을 볼 때도, 지금 봄이 왔네. 좀 있으면 여름이 오겠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겠지 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지 뭐.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인생이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인생의 겨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생의 겨울에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돼. 싹도 트지 않아.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요. 그럼 겨울이죠. 근데 영원한 겨울은 없잖아요.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잖아요. 그럼 겨울이라는 걸 알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해야 되죠. 겨울은 기다림과 끈기의 시기예요. 이제 봄에 싹 틔울 그 어떤 씨앗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세월인데 그때 막 씨앗을 뿌린다든지 뭐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왔어요. 아, 이제 싹을 틔울 수 있는 봄이 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갖고 해야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더라도 이게 금방 싹이 트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제 곧 여름이 오겠네. 이제 싹이 터서 자라겠구나. 지금부터는 잘 가꿔야 되겠네. 그 가꾸는 시기에 맞게 우리가 가꾸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갖고 나면 아, 이제 가을이 오겠네. 이제 결실의 계절이네. 이제는 수확을 거둬들여야지. 그래서 그때는 결실의 계절에 맞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고 나면 또 이제 겨울이 오겠다는 걸 우리는 예감을 해야죠. 결실로 거둔 걸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겨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축. 근데 저축은 하지 않고 돈은 쪽쪽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자, 겨울이 왔을 때 정작 돈이 벌리지 않고 일이 안 되는 그 겨울이 왔을 때 힘이 들겠죠. 삶에 이렇게 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기가 어떤 주기인지를 알고 그 주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주기를 무시하고 일반 성숙기가 되었는데도 쇠퇴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침체기에서 이제 곧 이제 성장기로 올라가는데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든지 계속 침체기에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산다든지 이건 문제겠죠. 절망기가 있다는 것은 이 적절망 어떤 침체기가 있다는 것은 곧 성장기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겨울은 없다. 영원한 겨울은 없다. 자, 이걸 알면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아요, 선생님? 희망적이지.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성의 법칙, 잉태의 법칙입니다. 잉태. 성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음과 양이 만나면 반드시 잉태를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 기간. 이른바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가 되는 거예요. 아기는 10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나 병아리가 어떤 기간을 두고 출산을 하는 것처럼 일도 그래, 일도. 어떤 것을 배우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요. 어떤 사업을 이루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모든 것은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죠. 뭐 다이어트 살을 빼는데도 잉태 기간이 있고 뭐 어떤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것
전부 잉태 기간이 있죠. 그 잉태 기간을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잉태 기간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만 NLP 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만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만 내가 살을 빼지? 얼마나 더 노력해야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모른다는 거지. 성공이 저 다음 길모퉁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길모퉁이를 돌지 않고 포기를 해버리면 성공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성공은 물거품이 되겠죠. 실제 이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모퉁이를 돌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다이아몬드 법칙이라는 게 있어. 다이아몬드. 옛날에 다이아몬드를 켜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강산을 산 사람이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를 엄청 인부를 동원해서 켜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도 다이아몬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샀나?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밭을 팔아버렸네요. 근데 새로 산 사람이 단지 30개인지를 파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30cm만 더 파야 되는데 그걸 파지 못하고 팔아버린 거죠. 30cm라는 잉태 기간을 지키지를 못한 거지. 자, 물은 100도에 끓잖아요. 99도까지 끓지 않잖아요. 물이 끓으면은 자 1도에 99도에서 1도의 그 임계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임계점. 근데 그 임계점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밭처럼. 이 NLP 체면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한테 NLP 체면을 배우고 1도만 더 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잉태 기간을 알아야 돼요. 중국의 대나무는 있잖아요. 중국의 대나무는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어도 싹이 돋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바닥으로만 땅 밑으로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년 만에 싹이 돋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단 4주 만에 무려 27m가 자란다는 거죠. 단 4주 만에. 자, 그러면 중국의 대나무가 자란 것은 4주입니까? 아니면 4년 4주입니까? 4년 4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잘 되고 있나? 안 되는 건 아닌가? 스스로 의심이 드는 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기간에 대한 끈기와 인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기간은 사람들이 뭐 눈으로 보니까 포기를 안 하겠죠. 중국의 대나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잉태 기간을 볼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양극성의 법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양극성의 법칙.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실패와 성공이 정반대로 보이는 양극성이죠. 불행과 행복도 양극성이죠. 자, 만남과 이별도 양극성이죠. 모든 게 양쪽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아니라 똑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도 똑같은 에너지예요. 실패한 만큼 크게 성공하는 겁니다. 이른바 야구 타자가 100개의 홈런을 치려면 100번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불행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려면은 계속 행복한 일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과거에 어떤 불행한 경험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불행한 경험 속에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절망과 희망도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똑같아. 절망감을 많이 느낄수록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절망, 희망. 그 다음에 불행, 행복도 마찬가지죠.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속에 행복을 찾다 보니까 행복이 불행 이상으로 커지더라는 이야기죠. 자, 시련, 고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시련, 고난이 계속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시련,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성장, 의식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 고난과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의식이 성장하는 것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이 알고 보니까 똑같은 에너지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만 좋아할 게 아니라 실패도 좋아해야 돼요.
행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행도 좋아해야 되고 만남만 좋아할 게 아니라 이별도 좋아해야 되고 사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좋아해야 돼. 삶과 죽음이 하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자 11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을 제가 이야기했네요.